검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서울의 밤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도심의 화려한 불빛조차 닿지 않는 달동네의 낡은 반지하 방은 수족관처럼 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한지수는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으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은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처량함을 더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와 섞여 철문을 발로 차는 둔탁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직접 가격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문 밖의 남자들은 지수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저속한 욕설과 함께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지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공포로 인해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고,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다. 한때는 예술의 전당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던 그녀였지만, 지금의 현실은 시궁창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남편이라고 믿었던 작자가 도박과 사업 실패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고, 종적을 감춘 후 모든 빚더미는 법적 보증인이었던 지수의 몫으로 남겨졌다.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모두 압류당하고 거리에 나앉게 된 그녀는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이 비참한 반지하 방으로 숨어들었지만, 그마저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문 밖의 남자들은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라 폭력 조직과 연계된 악질적인 인간 사냥꾼들이었고, 그들에게 잡히는 순간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끝장날지는 불보듯 뻔했다. 지수는 깨진 유리 조각이라도 찾아보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낡은 담요와 빈 생수통뿐이었고, 절망감은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그녀를 압박해왔다. 철문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낡은 잠금 장치가 비명을 지르며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지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패닉 상태에 빠져 뒷걸음질 치다가 구석에 쌓아둔 집무더기에 걸려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낡은 나무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용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바닥에 흩어진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유난히 낡고 빛바랜 명함 지갑 하나가 지수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지수는 홀린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지갑을 열었고, 그 안에는 핏자국처럼 검붉은 얼룩이 묻어있는 두꺼운 종이 명함 한 장이 고요히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쉰 목소리로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세상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이 번호로 전화를 걸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저 헛소리나 노망으로 치부하며 무시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문이 거의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지수는 본능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명함에 적힌 낯선 번호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는데, 11자리의 숫자가 완성되는 순간 기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연결음은 마치 그녀의 생명을 잇는 가느다란 실처럼 느껴졌고, 지수는 제발 누군가 받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3번 울리는 동안 시간은 영겁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문 밖의 남자들이 마침내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는 찰나였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선진그룹 본사 사옥 최상층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북극의 한기보다 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선진그룹의 젊은 회장 강태무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눈앞에 놓인 구조조정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회의에 참석한 수십 명의 임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다. 강태무는 보고서를 탁 소리가 나게 덮으며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오늘 회의는 그룹 내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한 배신자들을 색출하여 처단하기 위한 숙청의 자리였다. 강태무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배신에 가담한 계열사 사장의 이름을 호명했고 즉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끌려나가는 사장이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태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다음 안건을 진행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그는 철저한 성과주의와 완벽주의로 무장한 냉혈한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연민은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감정일 뿐이었다. 회의실 안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무의 개인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업무 시간에는 절대 개인적인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강태무였기에 회의실 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태무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울리는 진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 휴대폰은 대외적인 업무용 폰이 아니라 오직 가족과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알고 있는 비밀 회선이었으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는 번호였다. 액정에 뜬 발신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태무의 무표정한 가면이 처음으로 깨지며 그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은인의 번호였고 10년 전에 그 끔찍했던 기억을 소환하는 열쇠와도 같았다. 강태무는 즉시 손을 들어 진행 중이던 회의를 중단시켰고 좌중을 압도하던 카리스마는 순식간에 기묘한 긴박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 구석에 창가로 걸어갔고 뒤에서 들려오는 임원들의 수군거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손안의 전화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10년 전 납치 사건 당시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고 숨을 거둔 남자가 남긴 딸이 가지고 있을 번호라는 것을 직감한 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대는 순간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가늘고 떨리는 숨소리에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극한의 공포에 질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절박한 생존의 신호였다. 여보세요라는 짧은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여자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수는 누구인지도 모를 상대방을 향해 살려달라는 말을 간신히 내뱉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문이 완전히 뜯겨나가고 빚쟁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내뱉는 거친 욕설과 위협적인 소음이 전화기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강태무는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고 그의 눈빛은 회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살기등등하게 변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지금 어디냐고 물었지만 공포에 질린 지수는 대답 대신 흐느끼기만 할 뿐이었다. 태무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즉시 다른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위치 추적을 지시하는 그의 손짓은 다급하지만 정확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이례적인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즉각 보안팀에 연락하여 발신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회의실 내의 대형 스크린에는 지도가 띄워졌다. 태무는 수화기를 향해 지금 당장 갈 테니 전화기를 절대 놓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지수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최정의 경호팀의 이동 경로와 구출 작전이 치밀하게 계산되고 있었고 10년간 갚지 못한 은혜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잃을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위치 추적 결과가 스크린에 붉은 점으로 표시되자
태무는 망설임 없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뒤따르는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에게 그는 전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해당 장소를 포위하고 범인들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는 전화기 너머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고 지수가 내지르는 비명소리에 그의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굳게 다물어졌다. 선진그룹의 로비에는 이미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태무가 차에 오르자마자 차량 행렬은 빗속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태무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라고 운전기사를 독촉했다. 한편 지수의 반지하 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빚쟁이들은 젖은 신발로 방바닥을 더럽히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지수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채며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지수는 손가락이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전화기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자신의 목숨도 끝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내의 손이 높이 올라가며 지수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손 당장 치워. 안 그러면 내 놈들의 손목을 모조리 잘라버릴 테니까.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고 서늘한 경고에 사내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방 안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만이 내뿜을 수 있는 압도적인 살기였다. 지수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동아줄처럼 붙잡았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걸었던 마지막 전화는 이제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온 남자의 섬뜩한 경고는 좁은 반지하 방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사채업자들의 우두머리는 곧 비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구둣발로 지시겨 버렸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감히 자신들을 협박하는 놈이 누구인지 알 바 아니라는 듯 으름장을 놓으며 지수의 머리채를 더욱 거칠게 잡아당겼고 그녀의 가느다란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지수는 산산조각난 전화기를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끊어졌다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고 공포로 인해 온몸이 마비된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놈들은 킬킬거리며 그녀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려 했고 거친 손길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자 지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그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밖에서 들려오던 빗소리를 뚫고 수십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굉음과 함께 지축을 울리는 진동이 방 안까지 전해졌다. 낡은 창문의 유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강력한 엔진 소리는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고 칠흑 같던 밖은 대낮처럼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순식간에 뒤덮였다. 방 안에 있던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동작을 멈추고 창문 쪽을 기웃거렸으나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 나가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무너진 문짝 위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빗물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의 동작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여 좁은 방 안을 단숨에 장악해버렸다. 사채업자들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며 저항하려 했으나 상대는 전문적인 경호 훈련을 받은 선진그룹의 최정예 보안 요원들이었기에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억눌린 신음이 몇 번 오가자 험악했던 놈들은 바닥에 처박혀 제압당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보안 요원들이 좌우로 물러서며 길을 트자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마 밑으로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은 아우라를 풍기는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흙탕물로 뒤덮인 반지하 입구에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질 때마다 바닥에 엎어진 사채업자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떨었고
지수는 흐릿한 눈으로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은 강태무는 진흙이 튀는 것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성큼성큼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의 차가운 시선은 방 안의 참혹한 풍경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곰팡이 핀 벽지, 더러운 바닥, 그리고 그 구석에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한 순간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며 고통스러운 일그러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갔고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지수는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태무는 무릎을 굽혀 지수와 눈높이를 맞추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10년 전 자신을 구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은인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피 묻은 지수의 뺨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덜덜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그 손길은 방금 전에 살기 등등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지수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구하러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태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그녀를 안아 올렸고 지수는 저항할 힘도 없이 그의 단단한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태무의 품 안은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요새처럼 안전하고 고요했다. 태무가 지수를 안고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이 우산을 받쳐 들고 다가왔지만 태무의 시선은 오직 품에 안긴 지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뒤따라 나오던 보안 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처리하고 배우가 누구인지 철저히 캐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놈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고도 남을 만큼 무거웠다. 지수는 빗물에 젖은 태무의 턱선을 올려다보며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귓가에 웅웅거리는 빗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10년 동안 지옥 같았던 현실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 지수를 눕힌 태무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굳게 맹세했다. 차량 행렬이 빗길을 뚫고 한남동의 대저택을 향해 달리는 동안 차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고 태무는 지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주치의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뒤 10년 전 은인이 남겼던 낡은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날의 사고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은인의 가족을 백방으로 찾았으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듯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고 오늘에서야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연결고리를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재회는 너무나도 참혹했고 은인의 딸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들이 그의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왔다. 태무는 잠든 지수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멍자국을 보며 이 모든 일을 꾸민 자들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태무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지만 저택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모든 고용인이 나와 주인을 맞이했다. 태무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직접 지수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갔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집사에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라고 짧게 명령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지수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동안 태무는 한 발 물러서서 초조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앙상한 갈비뼈와 여기저기 멍든 상처들은 그녀가 그동안 겪었을 가난과 폭력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태무는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독한 위스키를 한 잔 들이켰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로도 가슴속에 화를 식힐 수는 없었다. 지수가 안정을 취하고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태무는 서재로 자리를 옮겨 비서실장이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조사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띄워진 지수의 남편 김민석의 신상 정보와 그가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날 때마다 태무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김민석은 지수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도박으로 탕진한 후 잠적했으며 현재는 신분을 세탁하고 선진그룹의 하청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자신의 그룹 우산 아래에서 은인의 딸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원흉이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에 태무는 허탈한 웃음마저 터져나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잔을 집어던져 벽에 산산조각 냈고 그 소리에 놀란 비서실장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다. 지수의 아버지가 10년 전 태무를 구하고 사망했을 때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조사 과정에서 함께 탐한 태무를 구하고 사망했을 때 포착되었다. 당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묻혔던 사건 파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다. 태무는 지수의 몰락과 아버지의 죽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했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를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 짜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방어자가 아니라 심판자로서 게임의 판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우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이 저택의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지수는 낯선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떴고 푹신한 침대의 감촉에 자신이 아직 꿈속에 있다고 착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깨끗하게 세탁된 실크 잠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그때 방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메이드가 정갈한 아침 식사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고 뒤이어 강태무가 단정한 캐주얼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밤의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그의 모습에 지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태무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지수에게 물잔을 건네며 그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많이 놀랐을 텐데 푹 쉬도록 해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며 갈라진 목소리로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물었다. 태무는 잠시 침묵하다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액자 하나를 지수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무와 지수의 아버지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 지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고 태무는 그녀가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는 자신이 10년 전 납치되었던 소년이었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덤덤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며 지수에게 제안이 아닌 약속을 건넸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겁니다.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태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지수는 잊고 있었던 삶에 대한 의지가 불씨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악마가 아닌 구원자와 손을 잡는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기 위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무는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곧 비서실장을 불러
앞으로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을 지시했다. 지옥에서 돌아온 두 남녀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에 불과했다. 지수가 깨어난 곳은 강태무의 저택 내부에 위치한 개인 서재였고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맞은편에 앉은 태무의 진지한 눈빛은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자각하게 했다. 태무는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지수 쪽으로 밀며 이것이 지난 10년간 그녀가 겪었던 불행의 근원이자 앞으로 그녀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진 속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와 달리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웃고 있는 전남편 김민석과 그의 내연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민석은 단순히 도박빚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수의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계획적으로 그녀를 파산시킨 뒤 새로운 신분으로 선진그룹의 하청업체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태무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그룹 내 반대파 세력인 부회장 라인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태무는 10년 전 자신의 납치 미수 사건과 지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현재 김민석의 배신 행위가 모두 하나의 거대한 권력 다툼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지수는 분노로 인해 입술을 깨물었고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자들이 저토록 뻔뻔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억울함을 증오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태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지수에게 다가와 위스키가 담긴 잔을 건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이 지수를 찾은 이유가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룹 내 이사들과 친인척들은 태무의 젊은 나이와 미혼이라는 점을 약점 삼아 끊임없이 경영권을 흔들고 있었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태무는 자신의 곁에 있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생명의 은인이 남긴 핏줄인 지수만이 유일하게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수에게 잔인하지만 달콤한 제안을 던졌고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서로의 목적을 위한 거래였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물론 법적인 부부 관계이자 쇼윈도 부부로서의 계약입니다. 태무의 파격적인 제안에 지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태무의 표정에는 한치의 장난기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지수에게 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제공할 것이며 그것을 칼자루 삼아 그녀를 파멸시킨 김민석과 그 배우 세력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지수는 태무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며 주주들과 친인척들의 압박을 막아내고 그가 그룹 내의 배신자들을 숙청하는 동안 그의 곁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지옥에서 벗어나 포식자를 사냥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지수는 망설임 속에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반지하 방에서의 비참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지수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태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나약함을 질책하듯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자격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지금 도망친다면 평생 피해자라는 굴레 속에서 썩어갈 뿐이라고 그는 그녀를 몰아세웠다. 태무는 지수를 서재의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거울 앞으로 데려갔고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했다.
그는 거울 속의 지수를 가리키며 과거의 한지수는 오늘로 죽었고 이제부터는 선진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놈들의 목을 조를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고 속삭였다. 태무의 말은 지수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서히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10년 전 피아노 앞에서 순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의 불안과 공포를 털어내고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김민석과 그 내연녀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파탄낸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줄 수만 있다면 악마와의 계약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수는 태무가 내민 손을 맞잡았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동질감이 형성되었다. 태무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쥐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것으로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공범 관계가 성립되었다. 계약의 첫 번째 단계는 지수의 완벽한 변신이었고 태무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에티켓 전문가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했다. 지수는 앞으로 강태무의 약혼녀로서 사교계에 데뷔해야 했기에 말투와 걸음걸이 그리고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했다. 태무는 그녀에게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블랙카드를 건네주며 이제부터 돈 걱정 따위는 하지 말고 오직 복수에만 집중하라고 말했다. 지수는 카드를 받아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빗속에서 떨던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으며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가는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태무가 마련해준 호화로운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의 비와는 느낌이 달랐다. 어제의 비가 절망의 눈물이었다면 오늘의 비는 그녀의 과거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줄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머리맡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명함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반드시 놈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겠노라고 맹세했다. 내일이면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고 세상은 죽은 줄 알았던 한지수의 화려한 귀환에 경악하게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지수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인해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다. 전신 거울 앞에 선 한지수는 낯선 여자의 모습에 잠시 숨을 멈추었는데 거울 속의 그녀는 과거에 초라했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낸 고혹적인 흑조 그 자체였다. 그녀의 가냘픈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며 우아함을 더했고 어깨를 드러낸 과감한 디자인은 그녀의 쇄골 라인을 돋보이게 했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친 메이크업은 그녀의 창백했던 안색을 도자기처럼 매끄럽게 바꾸어 놓았으며 붉게 칠한 입술은 차가우면서도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의 그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곧 문을 열고 나가면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었다. 드레스룸의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강태무가 들어오자 그는 지수의 변신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멈춰섰고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지수에게 손을 내밀며 완벽하다는 짧은 찬사를 건넸는데 그 목소리에는 그녀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펼쳐질 연극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태무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쥐며 오늘 밤 당신은 서울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이고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다. 지수는 그의 단단한 팔에 팔짱을 끼며 깊게 심호흡을 했고 태무의 체온이 전해지자
쿵쾅거리는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결의를 다졌고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폭죽처럼 터져나왔고 지수는 잠시 눈이 멀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지만 태무의 팔을 더욱 꽉 잡으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선진그룹 강태무 회장의 공식적인 약혼녀가 처음 공개되는 자리였기에 대한민국 언론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다. 태무는 여유로운 미소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도 지수를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입장했고 그런 그의 다정한 모습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다. 지수는 수많은 시선이 자신의 전신을 훑는 것을 느끼며 묘한 긴장감과 희열을 동시에 맛보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볼룸 안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명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클래식 선율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태무와 지수가 모습을 드러내자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모든 대화가 중단되며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혔다. 태무는 지수를 에스코트하며 정재계의 거물들에게 그녀를 소개했고 지수는 그동안 갈고 닦은 완벽한 매너와 우아한 미소로 그들을 응대했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의 기품 있는 목소리와 지적인 태도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출신에 대한 의구심은 감탄으로 바뀌어갔다. 하지만 지수의 시선은 화려한 인파 속을 헤매며 오직 한 곳을 찾고 있었고 마침내 홀 중앙에서 와인잔을 들고 거만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김민석은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옆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내연녀를 끼고 있었으며 그들의 표정에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심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사리를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태무의 귀에 저들이 목표물임을 은밀하게 알렸다. 태무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것과 같았다. 민석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선진그룹 회장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과 함께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혀 인사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우아한 여인이 자신이 시궁창에 버리고 간 전처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성건설의 김민석 전무입니다. 민석은 태무에게 명함을 내밀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옆에 있던 내연녀 역시 교태 섞인 눈빛을 보내며 태무의 관심을 끌려 애를 썼다. 태무는 명함을 받아들지 않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민석을 내려다보았고 지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민석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오랜만이네요, 김민석 씨. 여전히 사람 보는 눈은 없으시군요. 지수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자 민석은 감전된 듯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고 지수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유령이 무덤을 파고 돌아온 것을 본 듯한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옆에 있던 내연녀 역시 지수의 정체를 알아채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녀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지수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태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댔고 태무는 보란듯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애정을 과시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과 김민석 사이에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자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 애썼다. 그는 지수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그것도 선진그룹 회장의 파트너로 서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지수는 민석의 불안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오늘 밤이 당신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임을 눈빛으로 경고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듯 민석은 홀 중앙에 전시된 고가의 그림을 가리키며 화제를 돌리려 시도했다. 이 작품은 이번 자선 경매의 메인인 19세기 프랑스 화가의 풍경화입니다. 제가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큰맘 먹고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력과 교양을 과시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고 주변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으스대기 시작했다. 그림에 대해 아는 척하며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민석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천박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는 피아니스트로서 예술 전반에 대해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기에 민석의 허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단번에 간파할 수 있었다. 그녀는 태무와 눈을 맞춘 뒤 천천히 그림 앞으로 걸어가 우아한 손짓으로 캔버스의 한 귀퉁이를 가리켰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김 전무님, 진품과 위작을 구별하는 안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모양입니다. 지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민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지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그림의 붓터치와 색감, 그리고 서명의 미세한 차이를 지적하며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닌 교묘하게 모사된 위작임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해설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완벽해서 큐레이터조차 반박할 수 없을 정도였고 주변에 내노라 하는 수집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식견에 감탄했다. 민석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지수의 압도적인 지식과 카리스마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술을 논하기 전에 기본기부터 배우셔야겠어요. 마치 당신의 인생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말이죠. 지수의 마지막 일침은 비수가 되어 민석의 가슴에 꽂혔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민석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었고 내연녀는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민석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태무는 통쾌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굳어있는 민석을 향해 제 약혼녀의 안목이 워낙 탁월해서 말입니다. 충고 새겨 듣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치기를 박았다. 그것은 단순한 망신 주기가 아니라 앞으로 선진그룹이 태성건설과 김민석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